TV 토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 TV 토론이 최근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이어가 보죠. 일단 대선 후보 지지도 오늘 발표된 수치 앞서도 잠깐 다뤘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45%, 김문수 후보가 36%, 이준석 후보가 10%로 나와서 지난주하고는 조금 양상이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분석도 나고 또 국민의힘에서는 굉장히 고무됐다라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 의견 유보는 8%로 집계가 됐네요.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저희들도 대선 막바지로 갈수록 진영끼리의 결집이 이루어질 거라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리 윤석열을 비판하더라도 또 보수적인 사람들이 진보적인 후보에게 표가 잘 안 오거든요. 예. 그래서 대선 날짜가 투표일이 가까워지면 질수록 진영끼리의 결집이 이루어지고 사실 지난 이 여론조사 결과 보면 약 20% 정도 벌어져 있거든요. 과거에 이렇게까지 벌어진 적은 사실 드물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는 비상계엄과 내란으로 인해서 대통령이 파면되고 그 이후로 결정된 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비상계엄과 내란을 일으킨 정치 세력에게 단호하게 응징해야 된다라는 국민의 뜻이 모여서 이렇게 벌어졌구나라고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했었죠. 대한민국 국민들의 민주의식이 아주 고양돼 있구나. 그런 생각도 하면서 벌어진 것에 대해서 벌어질 수 있겠다. 또 한편으로는 투표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진영끼리 결집을 하겠다 생각했는데요. 그 타이밍이 이제 오늘 여론조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런 모습에 대해서 저희 민주당에서도 충분히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이제 항상 이 그래프라는 게 위아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벌어지면 또 수렴이 되는 거고 또 벌어지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고 또 최근에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면은 김문수 후보가 완전히 대선에 패배하는 정도의 숫자를 보이고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보수가 다시 부끄러움의 표시에서 응답을 안 했던 보수들이 다시 아마 그래도 우리가 결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지가 모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대통령 파면 과정에서도 보면은 비상계엄 초반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지지율이 올라가다가 중간에 다시 국민의힘이 올라가다가 마지막에 헌법재판소 판결 전후로 다시 이제 벌어지는 국면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아마 그런 현상으로 벌어졌다가 좀 좁아졌다가 마지막에는 다시 좀 벌어지는 그런 그림이 되지 않겠냐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저희가 이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겸허하고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가 부족하거나 잘못한 건 없을까라고 반성하면서 꼼꼼히 이 내용을 분석할 필요는 있다. 예, 겸허하고 겸손하게 받아들이겠다. 원래 이념 대립을 하게 되면 많은 전문가들도 얘기하지만 51대 49다. 그거 못 네. 벗어난다. 그래서 아마 이재명 후보가 우클릭하면서 중도 보수 다 끌어안겠다. 정책적으로 승부하겠다라고 얘기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 결과로 계속 40% 중반대에 걸려 있다가 50%까지 올라가서 지난주에 사실 여론조사가 이재명 후보에게는 너무 잘 나온 거고 김문수 후보에게는 정말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는 거 아닌가라는 정도의 수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특히 영남 지역에서까지도 굉장히 열세로 나왔으니까요. 근데 영남 지역에서 다시 좀 여론이 결집한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론조사 이번 주 여론조사가 지난주에 있었던 TV 토론의 영향이냐라고 저는 그렇게까지 보지는 않는 이유는 TV 토론 마치고 여론이 김문수 후보가 그렇게 잘하지 못했다라는 여론이 많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주변에서도 그렇고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김문수 후보가 생각보다 너무 소극적이었다. 그래서 권영국 후보에게도 공격을 많이 당했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김문수 후보가 저렇게 7%씩 오를 만한 일은 아닌데 예. 이준석 후보는 어느 정도의 TV 토론을 통해서 득을 본 건 같습니다. 특히 젊은 층에게 그래도 대화가 되는 후보구나라는 측면에서는 득을 본 것 같은데요. 김문수 후보나 이재명 후보의 변동은 TV 토론보다는 이제까지 조금 경도되어 있던 지지층이나 유동층들이 이제 좀 제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 아닐까. 그래도 국민의힘 당 지지율이 30%가 넘어가니까 최소한 그 정도의 지지율은 바탕으로 김문수 후보가 앞으로도 좀 유지하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반등이 참 더 지속적인 유지가 그러니까 상승세가 조금 김문수 후보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전히 국민의힘에 대해서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는 유권자들을 편안하게 해주지를 못해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못하고 있고 그 당시에 잘못됐던 것들에 대해서 답을 회피하고 있고 그리고 워낙 준비 기간이 짧았다 보니까 정책이라든지 공약에 대해서 굉장히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숙지가 다 안 된 것이 아닌가. 근데 물론 이제 2차도 있고 3차도 있으니까 그 시간 동안에 얼마나 이걸 따라잡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저는 우리 민현주 의원님과 생각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TV 토론에 대한 평가는 일단 1등은 이재명 같아요. 2등이 이준석, 3등 그다음 김문수가 대부분의 전문가와 언론의 평가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이게 TV 토론의 영향은 아니고 바닥을 치고 올라온 거고 여기는 사실 3자 대결에서 50%를 기록하는 거는 쉽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쉽지 않죠. 예. 그래서 이제 최정상에서 약간 조정을 겪는 그런 과정이고 이것이 이제 가장 좁아진 숫자가 아닐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김문수 후보를 보면서 이 토론이라는 건 상대방이랑 경청이잖아요. 근데 좀 자세부터 이게 약간 뒤로 제껴진 뻣뻣한 이런 자세를 통해서 토론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좀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서 대화하는 네. 그런 모습으로 좀 토론을 하는 게 훨씬 더 유권자한테 다가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준석 후보의 뭐 호텔 경제학이나 또는 정년 연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참 우리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입장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면은 있습니다. 사실 호텔 경제학은 재정으로 모든 걸 하겠다라는 그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민간 사이드의 경제가 어려울 때 국가가 일정 정도 재정으로 마중물 역할을 해서 그 마중물 역할이 유동성 공급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동성이 공급이 되면 각 경제 주체를 거치면서 일정 정도 자기의 경제적 빚을 해결하거나 자기들이 살 물건을 사면서 경제 활성화를 하고 그래서 국가가 이런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거고 정년 연장도 정년 연장을 해서 청년들의 취업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보고도 있고 그렇지 않은 보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년층이 가져야 될 일자리가 따로 있을 수 있고 청년들의 일자리가 따로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게 정년이 늘어나면 국가의 재정 부담이 줄어듭니다. 예. 특히 국민연금, 건강보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이 다 이제 책임을 지고 국가가 책임을 덜 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걸 종합적으로 다 판단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 토론의 시간이 짧다 보니까 정년 연장되면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국가가 무한정 돈을 쓰면은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이제 토론이 되다 보니까 우리 이재명 후보의 정책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제한적 시간이 제한적이라서 좀 많이 아쉬웠다 이런 말씀. 제가 그래서 그 토론을 보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이재명 후보의 참모분들이 정리를 잘 안 해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아이디어는 이재명 후보가 냈을 수 있는데요. 뭐 오늘의 상품권이나 재래시장에서 쓰는 상품권이나 이런 거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 할 때 냈던 거고 근데 어쨌든 후보가 아이디어가 있더라도 결국에 그 집대성하는 건 참모들이 같이 하고 전문가 집단이 하는데 여러분 뭐 김병우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대선할 때는 엄청 두꺼운 보고서가 있다가 토론할 때마다 그 줄어든 보고서들이 다 있거든요. 예. 그 들어가기 전에 바로바로 숙지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 그 부분이 제대로 안 돼서 지금 김병우 의원님처럼 설명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준석 후보가 얘기했던 호텔 경제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국민들은 더 쉽게 다가오니까 이게 그냥 헛벌키는 헛수레바퀴가 도는 이런 경제구나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저는 몇 가지지만 이런 참모들이 조금 부족했구나 주변의 요인들이 부족했다라는 거 하나랑 이재명 후보도 핵심 정책이나 핵심 공약에 대해서는 애드립이나 즉흥적인 것보다는 정말 심도 깊게 그리고 그 핵심 공약이 자신의 정권 5년뿐 아니라 그 이후에도 한국 국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에서 했던 정책과 대한민국 전체를 아우르는 저는
공약은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어쨌든 한계가 있는 그 지역에서 통용됐던 정책들이 대한민국 전체에 적용됐을 때도 똑같이 그 효과성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는 기대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나눠서 설명해주고 국민들을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식의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 의원님이 프레임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네. 그러면 국민들은 오해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참모가 부족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총평은 참모가 그래도 부족했대요. 이재명 후보가 TV 토론을 잘했다는 평가가 많이 지지율이 있습니다. 가장 높으니까 당연히 잘했다는 여론은 더 많겠죠. 네. 네. 그래서 네. 참 이재명 후보가 생각도 많이 하고 정책 개발을 좋아하고 그리고 다른 당이나 다른 사람의 정책을 하더라도 괜찮으면 잘 이렇게 베낀다고 표현할까요? 받아들입니다. 네, 그 정도로 유연성과 실용성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자꾸 이렇게 갈라치기 하고 프레임으로 밖에는 이게 방어를 할 수가 없는 시간적 제약성 그것들이 제일 가장 좀 아쉽고 예.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더 편한 상황 속에서 좀 자유스럽게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오늘 어떤 부분이 제일 쟁점이 될까요? 여러 가지 이제 공약들을 쭉 다룰 텐데 연금 문제도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사회 통합 방안, 갈등 해소 방안 이런 것들이 지금 세부 주제로 나타나고 있는데 시간이 뭐 길지도 않지만 짧지도 않은 토론이잖아요. 4명의 토론자고 너무 많은 것을 다룬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아예 한두 개에 집중해서 여러 차례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해요. 한꺼번에 다 묶어가지고 하다 보면 정말 겉핥기식으로 토론이 되고 거기서 인상비평하는 것으로 끝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우려도 되고요. 오늘 뭐가 쟁점이 될까요? 저는 연금 중심이 중요할 것 같아요. 예. 뭐 의료 대란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의료를 갖고 나올 수도 있긴 한데 연금이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기본 사회라는 그 큰 틀이 있지 않습니까? 뭐 당장은 지금 이걸 할 수 없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기본사회위원회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의 기본사회냐, 다시 또 기본연금 주는 걸 말하는 것이냐, 200만 원씩 주겠다 예전에 얘기했던 그런 시스템을 정말 이제 안 하는 것이냐 아니면 한다면 어떤 식으로 되는 거냐라는 이슈가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앞서서 주 4.5일제 이재명 대표가 정말 선거 구호로 들고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본인의 임기 5년 내에 이거 4.5일제를 완성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 지향점으로 가겠다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정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질문도 많이 갈 것 같고요. 공격성 질문이 많이 가겠죠. 아무래도 이준석 후보나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저는 그다음은 의료 개혁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기본 사회에 관련돼서도 국민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헌법에도 국민의 기본권이 쭉 나열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고, 그다음 주거를 편한 곳에 살 권리가 있고, 또 교육받을 권리가 있고 많은 권리들이 있습니다. 그 권리를 지향하는 것은 저는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반드시 해야 될 우리 사명과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본 사회라고 네이밍을 하다 보니까 마치 이것이 사회주의적으로 모든 국민들을 평등하게 나눠주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들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기본이라는 단어는 헌법과 법률에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재헌헌법 이후로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바입니다. 그러한 기본 권리가 충족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기본권을 풍족하게 누릴 수 있는 사회가 기본 사회거든요. 그런데 그 기본 사회를 우리가 구성을 하려면 국가 재정이 필수적입니다. 예. 그동안은 우리가 나름대로 성장을 꽤 해온 나라죠. 선진국이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최근에는 이 고성장 시대가 마감하고 저성장, 1사분기로 지금 마이너스 성장을 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올해 연말까지도 2%에서 1%로 경제 성장률을 하향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성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기본 사회를 만들 수가 없다. 따라서 지금은 기본 사회를 지향을 하되 성장의 방점을 둬서 국가가 주도적으로 기업과 협업을 해서 성장을 이루어 나가겠다. 그리고 그 기본 사회를 가는 과정에 있어서 기본 소득, 다시 말해서 국가 재정으로 국민에게 나눠주는 기본 소득은 저희가 이번에 공약으로 안 넣었습니다. 예. 그래서 기본 사회를 지향을 하고 기본 사회를 지향하는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과거보다는 국가가 좀 더 주도적으로 기업과 협업해서 그 재정을 만들어서 국민들의 기본 사회를 나아가는데 국가가 적극적으로 알겠습니다. 노력을 하겠다. 예. 이게 이제 큰 틀입니다. 그런데 뭐 기본 사회 한마디 하시면
야, 성장을 포기한 거 아니냐. 또 좌클릭이다. 아니, 또 성장 얘기하면 예. 우클릭이다. 그게 아니고 사회와 사회주의는 완전히 다른 거죠. 다르죠. 예. 전혀 상관이 없죠. 그런데 그렇게 프레임을 씌우지 예. 않습니까? 사회학자인 민현주 의원님 보시기에 아니 저는 기본소득 자체가 해서는 안 되는 네. 거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현실성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기본소득제 기본사회를 한다고 했을 때 시리즈로 한다고 하셨을 때 이게 어느 선까지를 말씀하신 대로 모든 국민에게 n분의 1로 다 똑같이 주느냐 그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기존에 있던 복지 정책들 저소득층에게도 층별로 다르게 지금 제공되고 있는 이런 다양한 복지 정책은 어떻게 하고 기본소득이라는 기본사회를 갖추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중요한 거는 그럼 이거를 말씀하신 대로 이번 공약에는 안 넣었다. 지금 경제 상황도 안 좋고. 근데 임기 1, 2년 지나다가 경제 상황이 좋아지면 느닷없이 넣는 거 아니냐. 예. 이걸 어느 정도의 플랜을 갖고 하는지는 이재명 후보가 논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분명히 구체적으로 밝혀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시간 다 됐습니다. 10초도 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오늘 잠시 뒤에 토론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권자들의 선택에도 큰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미리 보는 대선 토론이 됐네요. 잘 들었습니다. 다름이 공존하는 위대한 나라. 우리는 또다시 답을 찾을 것입니다.